예. 그 아까 이제 IPC 6차 보고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사실은 이제 축산 부분도 그런 부분 중에 하나 같아요. 예. 제가 이제 탄수미 지원 센터장을 하면서 이제 많은 지역분들한테 그런 그 지역에 뭐 축산 부분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이제 지역 주민들과의 그런 어떤 뭐 이렇게 불협화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냄새 문제라든지 네. 축산 폐수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곤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축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접근할 때도 이러한 IPC 6차 보고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기준은 아니지만 참고로 해서 우리가 축산 부분에서 온실가스도 줄이고 그 다음에 지역의 이런 그 환경 생태 문제잖아요. 냄새 예. 부분이 냄새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안들이 어떻게 이거를 찾아야 될 거냐라고 굉장히 많이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이 우리 육성의 거리 우리 예. 강상원 대표님께서 이제 그러한 솔루션을 좀 가지고 계시는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그 다음 단계에서 정책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센터에서 또는 시에서 어떤 뭐 정책화한다기보다는 이 지역의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할지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3년 됐나요? 관일에 그 가면은 철원 동성 지역에도 축사가 많아요. 근데 관일에는 축사가 별로 거의 없는데 냄새가 이제 동성에서 다 오는 거야. 그래서 나무를 심었어요. 그 나무를 일명 방취림, 냄새를 막는 저기 숲을 짓는다고. 그때 그 잠시 반짝 관심을 끌었는데 이제 고기만 하다가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육장에다가 어떤 중금속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어떤 나무를 심는다. 그거는 이제 냄새를 막는 건 방취림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부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그 악취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악취 문제는 그 처음부터 그 악취의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을 어떻게 그러면은 해결할 거냐, 줄일 거냐, 처리할 거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포천시에서 아마 시장님께서 이제 그 공약으로 얘기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축산 악취를 없애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들을 이제 본격화하시기 위해서 예. 작년에 그 포천시 관내에 축산 악취가 이제 어디서 주로 발생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이 발생한 악취의 강도는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또 종류가 있거든요. 네. 축산 쪽도 있지만은 또 이 피업이라든지 식품 뭐 이런 쪽에서도 그 처리 과정에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악취의 이제 원인과 정도를 지금 이렇게 조사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곧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 용역 결과가 이제 나오면은 좀 더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포천시 이제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데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해야 될 것들이 여기 이제 분석하고 어떤 현황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분석하고 현황을 파악을 했으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솔루션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할 거냐 그런 것들을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그 우리 강상원 대표님 그런 솔루션들이 같이 검토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강상원 육성에그리 대표님은 이미 발생한 악취를 저감시킨다거나 뭐 잡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애시당초 악취가 안 나는 그런 가축 사육 방법을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네.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예. 그 축산악취라고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암모니아 측정을 많이 하거든요. 네, 암모니아. 암모니아가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성분 암모니아를 측정을 하는데 그 암모니아의 발생 원인이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다 보면 사료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즉 사료에 있는 단백질이 그 동물의 체내로 흡수가 다 되지 못하고 체외로 배출되는 그 단백질이 대부분 암모니아를 만드는 그 원인 물질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예. 이러한 그 과학적 근거 때문에 그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저단백 사료라는 그 결국에는 그 단백질 함량을 줄인 사료를 보급을 하려고 지금 현재 올해서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단백질이 덜 투여가 되면 배출되는 단백질도 덜 이제 줄어들어서 나온다라는 이런 논리죠. 예. 근데 이제 이것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솔루션은 기존의 단백질 함량을 줄이지 않은 사료가 공급되더라도 체내에서 단백질 흡수량을 좀 더 늘려주면 곧바로 배출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예. 이러한 그 솔루션을 제공했을 경우에 저단백 사료보다도 현실적으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 사실상 단백질이 줄어든 사료가 들어오면은 현실 그 농가에서는 가장 걱정하는 게 사육 기간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해요. 단백질이라는 것은 성장과 바로 밑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분인데 그 성분을 줄인 거를 공급을 하면 당연히 성장이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오래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뭐 비용도 증가가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농장 운영상 많은 문제가 좀 야기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조금 굉장히 꺼려하는 방법론이죠. 하지만 그 방법론을 행정에서 쓸 수밖에 없는 이유도 한편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배출 개수가 나와 있거든요. 단백질이 뭐 1%가 줄어들면 온실가스가 어느 정도가 줄어든다는 배출 개수가 나와 있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아마 행정에서는 뭐 안 쓸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반면에 그런 배출 개수가 나와 있는 정말 현실적인 방법론이 나와준다면 당연히 행정에서도 그걸 이제 적용시켜서 사용을 하려 하겠죠. 저희들은 그런 현실적인 방법론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방법론을 포천 탄소전후센터와 함께 좀 구체적인 그 계획을 가지고 결국에는 글로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배출 계수를 좀 만들고자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단백 고탄수화물. 네. 저단백 사료를 굳이 공급하지 않고 지금 현재 사료상에서도 충분히 그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예. 이러한 과학적 근거는 뭐 많이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누구예요? 최영길 한탄강 순환농업회사 법인 대표가 뭐 이제 어떤 기공을 올리셨는데 제가 그걸 썼어요. 그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렇죠. 한돈협회 경기도도 지부 협의장이거든요. 예. 그분이 실제로 돼지 농가도 운영을 하시고, 네. 또뭐 축산과 관련된 그 액비와 관련된 사업도 하고 계시고, 예. 축산업에 굉장히 그 사랑이 좀 많은 분이시죠. 네. 그분도 최근 들어서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어떤 이 흐름이 굉장히 큰 흐름이라는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고 노력 중에 있으시더라고요. 그분은 6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셨는데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자세히는 모르겠고. 저도 그걸 봤습니다. 예, 보고서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고, 예.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저희 제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분이 얘기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 단백질을 낮춘 사료를 공급하기보다는 예. 뭔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대체를 하자라는 것을 제안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생산성의 효율을 높이자라는 내용으로 집약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저희 제품이 탁월한 현재 효과도 보이고 있고 필드 데이터도 많이 확보하고 있고, 또 과학적 근거로 보게 되면 뭐 논리적으로 충분히 온실가스 저감에 직접적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그 이제 축사 부분에서 예. 현재는 그 추구 소 있지 않습니까? 예. 소를 키울 때에 이미 이제 저메탄 사료를 예, 보급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저메탄 사료를 이제 소한테 이제 먹여서 소를 키울 경우에 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그런 이제 방법론으로 이미 이제 등록이 돼 있습니다. 현재. 예. 아니, 제가 우스갯소리로 들었는데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일반 그 가솔린 자동차나 이런 데서 내뿜는 탄소 가스보다 소, 뭐 돼지, 예, 소의 트림이나 이런 데서도 그게 더 크다면서요? 사실이에요? 뭐 꼭 뭐 사실이라고 하긴 어렵지만은 이제 그 숫자는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이제 소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내뿜는 그 트림이라든지 이런 걸 어.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온실가스가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미 이제 추구 쪽은 그 저메탄 사료가 예. 이미 이제 보급이 돼서 농가에 이제 보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량 인정까지 다 받는 예.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그 소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이런 뭐 돼지라든지 또 다른 뭐 닭이라든지 그렇게 그런 방법론들이 자꾸 나와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저메탄 사료처럼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이제 배출 개수가 나오게끔 하는 거는 앞으로 이런 축산 부분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지금 미리 선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그런 방법론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특히 경제 산업계에서는 저탄소 탄소 자국에 관한 논란도 아주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규제가. 근데 우리가 이 뭐 볼펜 한 자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만들었다, 이걸 증명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니까 센터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게 이제 탄소 거래까지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 동향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이제 뭐 너무 뭐 기장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조금 이제 이렇게 보온을 하면은 현재 그 유럽에서 지난달에 이제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돼 있는 그러한 법이 4개가 통과가 됐습니다. 4개나요? 예. 그래서 거기에는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이제 작년에 이미 비준이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시밤이라고 그 탄소 국경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산업법이라든지 뭐 공급망 실사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에코 디자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돼 있고 당장 그 시밤, 그러니까 그 탄소 국경 조정세, 그거는 현재 전환 기간이라고 해서 유예하는 기간이고요. 2026년 1월 1일부터 이제 유럽에서 정한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들은 거기에 이제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된다는 거는 유럽에서 정한 기준의 온실가스량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벌금을 내든지, 벌금은 뭐 한 이제 매출이 한 5% 정도 됩니다. 내든지 아니면은 이제 유럽에서 정한 기준의 온실가스량과 맞먹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어디서 구입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올해 이제 6월에 통과된 4개 법안, 아까 산업법이라든지 뭐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공시 관련돼 있는 법령, 그 다음에 지속가능 공시죠. 그 다음에 공급망 실사법, 에코디자인법 이런 것들인데 이 모든 게 다 온실가스량을 어떻게 줄일 거냐, 그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온실가스량이 국제 기준에서 정한 온실가스량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줄였냐,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나라 온실가스 제도 자체가 이러한 EU 기준에, EU 스탠다드에 부합되지 않는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많기 수출을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긴데 그럼. 이제 벌금을 물어야죠. 4%에서 5%. 예. 그래서 그게 빠른 거는 2026년 1월 1일, 2027년, 2028년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속속들이 이제 그 법령이 적용이 될 거예요. 적용이 되면은 지금 기업들이 그거를 준비 못할 경우에 예. 이제 그러면은 유럽 수출할 때 결국은 이제 내가 매출의 5%나 4%에 대한 벌금을 내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수입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입자가 그걸 부담을 하고 이 제품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더 비싸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입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인하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은 니네들이 내라든지 이런 이제 요구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 있지 않습니까? 네. 요 법안이 발표되고 나서 현대차가 지난 6월 말에 이제 언론에다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현대차의 1차 밴드가 한 300개 정도 되나 봐요. 네. 300개 정도 1차 밴드는 현대차가 정한 표준계약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표준계약서는 이러한 그 EU에서 정한 요구사항들을 이제 밴드들이 따르라 이 얘기죠. 그래서 표준계약서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밴드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규제를 한다는 게 아니고 뭐 계약 거래를 못하는 거죠. 취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밴더가 이제 아까 얘기한 이러한 그 EU의 법령에 준하는 그러한 어떤 보고서라든지 검증 보고서죠. 이런 것들 준비를 못하면은 현대하고 거래하기 어렵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거 자체가 1차 밴더만 있는 게 아니라 1차 밴더의 2차, 3차, 4차 밴더들까지도 다 이 상황에 이제 놓여진다는 게 문제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그 이제 현대차가 우리가 온실가스가 이제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게 이제 스코프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가 전기 있잖아요. 전기나 연료를 네. 외부에서 갖다 쓰면서 발생한 게 또 온실가스량이 스코프 2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현재는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건 온실가스 규제 목표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규제를 하는 거는 스코프 1, 2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전기나 이런 것들 갖다 쓰면서 발생시키는 거,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데 EU 기준은 그게 아니라 스코프 3라 그래서 현대차가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 플러스 현대차가 운행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량까지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2023년도 나와 있는 현대차의 그 자료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현대차가 그 스코프 3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에 관련돼 있는 그 하청업체, 그 다음에 현대차가 운행하면서 발생한 그러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온실가스량이 1억 2천만 톤입니다. 그러면은 뭐 상상은 잘 안 되는데. 우리나라 온실가스량이 뭐 편하게 기억하는 7자라고 얘기하는데요. 한 7억 톤, 6억 한 5천만 톤 그 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냥 7억 톤으로 쳤을 때 현대차가 현대차 하는 회사가 1억 2천만 톤을 발생시키니까 거의 뭐 6분의 1? 그렇죠.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EU에서 볼 때는 현대차가 지금 니네들이 스코프 1, 2 하면은 이게 400만 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400만 톤만 줄이거나 관리하라가 아니라 1억 2천만 톤 이 부분을 어떻게 줄일래?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나는 400만 톤 요것만 하면 되는데 EU의 기준은 당신이 한 거 말고 당신한테 납품을 하면서 만든 거, 그 다음에 당신 회사 차가 운행하면서 발생시킨 것까지 다 책임져라 라고 얘기하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하청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차량 자체도 연비를 좋게 한다든지 전기차로 바꾼다든지 제품 자체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앞으로 발생할 탄소까지 책임지라는 얘기는 좀 너무하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EU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기업들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가는 게 맞습니다. 가는 게 맞고 그러면은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지금은 우리한테 현실적이지 않아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 그렇지만은 이 얘기를 저는 2018년, 19년 이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저분 무슨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로 1년 안으로 이제 이런 상황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포천시의 이제 이런 기업들도 예. 저는 이거 뭔 얘기야 라고 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이런 대기업들하고 다 하청관계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포천 시내는 전체 등록 기업은 한 8,000개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세금을 내고 영업이 운영이 되는 건 한 6,000개가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6,000개 되는 기업들이 대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벤더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납품하는 회사에서 온실가스량을 얘기를 하고 스콥 3를 얘기하고 하면은 네. 용어 자체가 생소한데 어떻게 이걸 대응하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센터에서 좀 더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기업들하고 예. 이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 조금 먼 얘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예, 예. 곧 닥치는 얘기죠. 바로 202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6년 26년 1월 1일부터 시방 예. 아까 탄소국경 조정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1년은 남은 거예요. 이제 1년 남은 거예요. 그 해상에서도 그 적용이 되나요?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조선 1위잖아요. 근데 보면 갑자기 몇 년 전부터 그 기존의 그 벙커시우 때는 그런 배가 아니고 암모니아선, LNG선 이런 거를 전문으로 만든대요. 이런 거 만드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요. 그게 이제 중국도 안 되고. 그게 아까 얘기한 스콥 3라 그래가지고 예. 이제 스콥 3는 물류 이동까지 다 같이 얘기를 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현대차가 예를 들어 1억 2천만 톤의 스콥 3에 대한 온실가스량을 예.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운송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그렇죠. 같이 돼 있잖아요. 현대 글로비스에 그렇죠, 맞습니다. 태워가지고 또 그러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현대차는 이제 내륙 수송에서도 예. 이제 트레일러 가지고 이동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다 온실가스량에 스콥 3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 운송을 할 때 배로 하게 되면 당연히 이동한 만큼의 온실가스량이 예. 이제 스콥 3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가 해야 될 거는 이제는 스코프 1, 2라 그래서 내가 제품을 만들 때 발생시키는 걸 줄이고 예. 전기를 적게 쓰고 떠나서 이 부분까지도 다 이제 음.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알았는데 언제쯤 그 시점 2026년 1월 1일부터 이제 바로 코앞이네요. 바로 코앞입니다. 네.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 C밤과 관련되는 그 가이드북이 있어요. 네. 예, 산업통상부에서 굉장히 이렇게 두꺼운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근데 이제 가이드라인도 이제 저희가 이제 내용을 제가 수시로 봐요. 수시로 보면은 네. 그 가이드라인에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그런 유럽의 EU의 C밤에 이제 대응을 하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그 가이드라인의 많은 부분이 예. EU의 제도하고 한국 제도가 제도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 배출권 있잖아요. 네. 우리가 배출권 거래하는 게 이제 우리가 ETS라고 그래서 이제 에미션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EU의 에미션 트레이딩 제도하고 네. 또 EU에 올라가 있는 종목의 개념하고요, 한국의 지금 그 증권거래소에서 운영하는 KETS 네. 이 제도하고가 같지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도가 같은 틀 내에서 움직이면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사거나 한국 주식을 사거나 하나의 통장에서 다 사고 팔고 그렇죠. 다 해서 수익을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에미션 트레이딩과 관련돼서는 EU의 제도와 한국의 제도가 일부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이 제도가 EU에 그대로다 이렇게 거래되거나 하지를 못해요. 예. 예, 그런 노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C밤에 대해서 한국이 이제 이런 배출권이나 온실가스 상세 사업을 통해서 얻은 배출권 부분에 대해서 EU 제도하고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뭔가 한국의 이런 KETS 제도라든지 KREC, 예. 그 다음에 KESG, 한국 제도가 국제 제도가 틀려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협상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협상되기 전까지는 기업들은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아직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이런 그 에미션 트레이딩이나 온실가스 관련 제도는 그 EU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이 먼저 시작한 제도잖아요. 그리고 저희 나라는 이 시스템에 참여는 했지만 예. EU 기준의 제도를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그 제품에 대한 그 풋프린트 있잖아요. 네. 예. 프로덕트 이제 탄소 발자국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 제도도 한국의 제도하고 유럽 제도하고 완전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국의 환경성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 환경부에서. 그거를 받았다 그래서 EU의 탄소 풋프린트 그 제도의 시스템대로 우리 제품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기준이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도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과자 하나 보더라도 뭐가 들어갔고 성분 표시가 다 돼 있잖아요. 네, 지금은. 네. 이제 앞으로는 이 탄소 발자국 이 제품으로 생산하는데 탄소가 얼마큼 발생했습니다. 이런 게 표기가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이제 그게 한국 기준으로가 아니라 이제 EU 기준으로 예. 아마 제도적인 어떤 정비가 돼야지만 한국 제품들이 이제 한국에서 어떤 인정을 받은 제품들도 EU에서 그대로 이제 같이 예, 탄소 풋프린트와 관련해서는 그래 맞아 이 제품은 같아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말씀해 주셨는데 글로벌 기준이 IPCC에서 발표한 사항이 글로벌 기준이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온실가스 이제 배출 있잖아요. 네. 온실가스량을 이제 측정을 하고 그다음 이제 배출 계수를 산정하고 할 때의 지침들을 이제 IPCC에서 정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은 그런 이제 유엔의 지침에 따라서 많은 이니셔티브가 있어요. 이니셔티브라는 거는 그런 뜻을 같이 하는 뭐 민간 단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철강 업종이다. 우리는 서비스 업종이다. 우리는 또 유럽이 아니라 유럽에 수출하는 어떤 업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그 IPCC, 유엔에서 정한 그런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서 해석을 해서 네. 이제 뭔가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게 ESG 있지 않습니까? ESG라고 해서 이제 ESG에 대한 표준들도 이제 그 공시하고 앞으로 예. 이제 같이 지속 가능 공시하고 같이 이제 가야 될 부분인데요. 지속 가능 공시에 EU에서 정한 기준하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준하고 한국의 ESG가 완전 다릅니다.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이 초기에 ESG 한 4, 5년 전에 이제 도입할 때도 예. K라는 마이크를 쓰고 KESG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런데 KESG가 발목을 잡는 겁니다. 예. 그래서 빨리 K라는 거를 떼고 EU 기준에 그 지속 가능 공시가 어떻게 되고 있고 거기와 관련된 이니셔티브가 있어요. 뭐 CDP라든지 몇 개 이니셔티브가 있는데 그런 데의 흐름을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KESG가 아니라 얘네들이 정한 기준으로 빨리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거는 이와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EU 기준이 글로벌 기준으로 된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EU 기준이라 그러지 말고요. 네. 이러한 논의에 그 표준적인 이니셔티브가 있어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의 흐름을 보고 그 모임에 같이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제가 좀 번역을 하자면은 우리나라처럼 뭐 고기 한 근은 600g이고 딸기 한 근은 400g이고 똑같은 근을 쓰더라도 이 KDS 마크 이거는 굉장히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시당초 저기 유럽처럼 1km라든가 1kg이라든가 그렇게 이런 기준에 맞춰야 된다. 이런 근데 이제 얘기군요. 그거를 이제 쉽게 제가 이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저희 나라가 회계 표준이 예. 이제 한국 기준, 한국 회계 기준이 있었어요. IMF 전에. 예. 그래서 모든 기업은 한국 회계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공시도 하고 증권거래소 이제 그거 예. 다 예. 공시를 했었죠. 코스닥도 그렇고 그랬는데 IMF가 딱 터졌잖아요. IMF가 딱 터지니까
외국에서 딱 봤더니 한국 회계 기준하고 자기네들 기준하고 다른 게 몇 가지 있어요. 예. 자산에 대한 인식이 틀린 거예요.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한국 회계 기준에 따르면은 이 자산의 보유 가치, 청산 가치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이 빌딩의 청산 가치가 네. 땅값 얼마 곱하기 시세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이제 내가 회계 자산에 빌딩이 1,000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빌딩의 청산 가치나 보유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 가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빌딩을 가지고 미래에 당신이 청산할 시점에서 1,000억의 수익을 냈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BP가 그렇죠. 예, 예, 중요한 게 아니고 EPA가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 예. 현금 창출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빌딩은 똑같이 1,000억짜리 빌딩을 두 개 예, 가지고 예. 있어요. 한 빌딩은 지금 수익이 막 창출돼요. 여기는 막 예. 풀 공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빌딩의 자산 가치가 1,000억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은 빌딩인데 1,000억인데 여기는 공실이 100%예요. 예. 그냥 벼 있어. 이것도 1,000억이에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도 1,000억, 여기도 1,000억이니까 2,000억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IMF 이후에 현금 흐름을 중시하는 그러한 회계 기준에 외국 애들이 봤을 때는 야 이게 왜 1,000억이야? 얘가 1,000억이면 얘는 이거는 불용 자산 아니야. 이거는 100억밖에 안 돼. 라고 이렇게 달리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 게 그게 이제 유럽에서 생각하는 예. 그런 현재의 IFRS 국제 기준의 회계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나라하고 틀린 거죠. 이게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모 그룹에서 그 그룹의 종로에 있는 본사 빌딩을 파는데 창업자가 그 자기네 그 조선시대 때 네. 예, 그 이제 뭐 했던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이런 이제 그 자산 가치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수익 가치로 이제 외국에서 평가를 딱 하니까 오너 봤을 때는 황당한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팔아 마라 굉장히 고민을 했겠죠. 물론 그걸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이게 이제 한국 기준하고 이제 그 국제 기준하고의 차이죠. 지금 우리가 ESG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 바로 이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어. KESG가 유럽에서 얘기하는 이런 지속 가능 공시의 예. 요약본이에요. 예. 요약본이고 철두철미하게 적용한 게 아니고 그냥 어바웃하게 요약본을 자 요약본도 아닙니다. 자,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기 체크리스트입니다. 흉내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리스트입니다. 내가 체크리스트입니다. 셀프 체크리스트. 예, 셀프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코스피, MSCI에 아직도 편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주식 시장도 다른 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 공시에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러한 셀프 체크리스트하고는 완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요. KESG를 이렇게 자꾸 하겠다라고 이렇게 우기면 안 됩니다. 이게. 예. 그리고 그러면은 이런 지속 가능 공시에서 나와 있는 그런 글로벌 흐름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기업들한테 얘기하고 지금 한국 회계 기준 쓰는데 아무도 없잖아. IFRS 쓰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2026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현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 이제 정부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영역은 이런 것 같아요. 이건 민간의 정부에서 영역이 아니죠. 정부에서 어떤 제도를 지금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정부의 제도가 다 이렇게 못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데 이니셔티브라는 게 있잖아요. 국제에서 이런 류의 그런 많은 단체들이 뭐 4, 5천 개의 그런 글로벌한 예. 포천 500 기업이나 이런 데 대부분들이 이런 이니셔티브에 가입을 해서 이쪽으로 지금 자기네들이 공시를 예. 블룸버그 이런 데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거 따라가면 되는 거죠. 예. 예. 따라가면 되는 거고 따라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러면은 이런 환경에 관한 탄소 중립에 관한 글로벌 가버넌스의 주체는 누구예요? 정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차피 이게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제 정부에서 이러한 제도들을 이제 보완해 나가야 될 텐데 네. 이제 정부에서 이제 보완해 나가기에는 온실가스와 관련돼 있는 이 측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 MRV라고 해가지고요 측정하고 보고하고 검증하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그러니까요. 이게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 관련돼 있는 그런 법령, 뭐 목표 관리자라든지 예. 뭐 유상 활동에 관한 법령이나 이런 것만 고쳐서 될 일이 아니라 이제 전력제도 예, 이런 부분들까지 다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력제도까지. 아니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이건 민간이 만들고 민간이 감사하고 민간이 모니터링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래서 그 우리나라 녹색 프리미엄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예. 예, 그게 이제 한국형 그 이제 REC 그 제도인데,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내가 이제 전기를 쓸 때에 재생에너지를 전적으로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리백이라고 아시잖아요. 예. 유럽에서는 아리백에 대한 그 이니시어티브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해서 목표지대로 이제 아리백 아니면은 자꾸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하고 얘기를 하니까 뭐 대기업들도 이제 아리백을 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리백을 하기에는 우리나라 여건이 이게 안 맞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K 아리백이라고 그래서 녹색 프리미엄 전기를 이제 프리미엄을 얹어서 구매를 하면 그걸로 이제 아리백을 대신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 블룸버그에 이제 공시할 때 지속 가능 보고서에 그 스코프 2 관련해서 이렇게 기재를 하는데 문제는 그 녹색 프리미엄 전기에 대해서 블룸버그 같은 데서 인정을 안 하는 게 문제죠. 예, 국제 기준으로 봐서는. 그것도 왜 그런가 하면은 셀프 체크리스트에서 그게 아니고요. 이쪽의 논리는 뭔가 하면은 그래 한국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로 그 녹색 프리미엄을 구매한 거 그거 인정해. 그거는 산 거 맞으니까. 예. 그렇지만은 이렇게 당신네들이 예를 들어서 녹색 프리미엄을 뭐 100억 원어치 샀다. 그럼 100억이 어디 간 거 아닙니까? 정부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100억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얼마를 생산했다는 거야. 그 100억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 좀 확인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에는 우리나라 제도가 어떤 결과 그 뭐라 그럴까 데이터를 못 내주잖아요. 에너지공단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녹색 프리미엄 구매한 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는 재생에너지 썼다라고 인정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언나운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걸로 인해서 만약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누가 중재를 하고 판결을 내려주나요? 국제사법기구 같은 데가 있어요? 현재는 이제 어떤 상황인가 하면 현재는 예. 이 지속 가능 공시가 현재는 의무 공시가 아니에요. 자율 공시예요. 예.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국제에서 정한 기준으로 그걸 공시를 해야지만 이제 국제 그 투자 시장에서 이 기업은 그래도 이 환경을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국제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스탠다드를 맞춰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국제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나 채권 조달 이런 것들을 좋은 가격에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자율 공시예요, 아직은. 예. 그런데 지속 가능성 공시에 대한 EU 협약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의무 공시입니다, 이제는. 그래, 의무 공시라는 거는 이제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한국 기준에 맞춰서 올려도 그냥 이렇게 언나운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냥 끝나지만 앞으로는 이제 공시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죠. 공시 위반이 되면은 EU에서 정한 회계 보고서가 못 나오는 거예요. 지속 가능성 공시가 못 나오니까. 저도 회사 같은데 공시 보면 언나운은 아니고 NA, non available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 회사 보면 좀 그게 짜증나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회계 보고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지속 가능 공시에는 언나운이 바로 그 효과를 내는 거예요. 예. 그럼 이 회사 믿고 투자해도 될까? 이런 의심만 들지.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EU에서 이번에 이제 통과한 지속 가능 공시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제도화를 분명히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제도화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기업에서 먼저 이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이미 다 국제사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니시어티브들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가입하셔가지고 예, 어떻게 그런 공시가 국제사회에서 되고 있는지 예, 지금부터라도 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맞고 그런 총체적인 그런 교육 코스를 만약 개발한다면 그 어떤 이름을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SG 교육이라고 그래야 돼요? 아니면 뭐 근데 넷 제로 교육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걸? 그 EU에서 그 법령이 예.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런 시방 그 탄소 국경세와 관련돼 있는 내용이 네. 다르고 그 다음에 산업법의 내용이 다르고요. 그 다음 지속가능 공시에 대한 내용이 다르고 그 다음에 에코 디자인에 관한 규정이 다르고 이게 다 틀립니다.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으로 이거를 다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나눠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네.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 이제 관심 있는 오너분이나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그 우리 뭐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나 이런 쪽에 연구한 또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네. 또 전문가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어디죠? 산업통상부나 아니면은 무역협회, 코트라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잘 또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 네. 모든 게 시작되는 게 이제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라고요? 예, 1일부터 이제 그 시방 이제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모든 그 기업가라든가 특히 우리 같은 시민들이 이걸 이해를 하겠어요? 그 지금은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대응을 안 하면은 상당히 저희 나라, 우리나라 곤란해지겠죠. 산업 자체가 예. 어려워졌어요. 저는 가장 큰 우려가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은 없겠죠. 없겠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이제 당장 수출품에 대해서 EU 수출품에 대해서 그러한 법령이 이제 걸리기 시작을 하는데 벤더나 하청업체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수출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다 스톱하는 거죠. 스톱을 할 수가 없죠. 스톱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페널티를 지불하고서라도 페널티 지불하는 거는 너무 많은 매출의 5% 아닙니까? 예. 5%니까 그거는 회사 망하는 길이죠. 이익이 5%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어느 산업군이 어느 벤더들이 이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안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대안을 해외에서 찾는다. 저는 그렇게 그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대만도 있고 일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인도도 있고 인도가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EU하고 가깝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영국 식민지를 오래 받았기 때문에 인도 같은 데가 이런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돼 있는 그런 기술들 중국을 대체하는 그런 이제 그 부품 조달의 기지로 뭔가 해보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유는 경제 규모나 뭐 인구 규모 면에서 봐도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왜 EU가 모든 걸 다 이니시어티브를 왜 EU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EU가 한다는 거는 이제 이쪽 미국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와 유사한 법령들을 같이 지금 내고 있거든요. 예. 거의 유사한 법령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법 같은 거 이제 IRA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결국은 EU의 이런 총체적인 자국을 보호하고 온실가스 규제를 하기 위한 법령을 미국식으로 해석한 게 IRA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IRA 법령에 따라서 그러한 그 온실가스를 많이 내는 업종이나 또 자국의 제조업에 큰 이런 파급 효과를 미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해주고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키우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U를 보는 거는
EU가 규제를 하는 만큼 미국도 같이 대응해서 똑같이 예, 해나가거든요. 수렴해 간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도 수출해야 되고 EU도 가야 되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눈치를 봐야 된다. 그 준비를 해야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2026년 1월 1일부터라면 진짜 1년 반도 안 남았는데 우리 국민의 시민의 삶에 너무 밀접한 것 같은데 너무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경각심을 오늘 센터장님께서 일깨워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예.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로 이게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어느 하나가 해서 어느 한 파트, 그러니까 한 파트라는 거는 우리가 시민이 있고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회단체들이 있잖아요. 사회단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행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뭐 쓰레기 줄이자 이런 뭐 단순한 작은 실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어떤 것부터 우리가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예. 그걸 여쭤보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가 포천시의 어떤 구성원을 보면은 예. 이렇게 지금 크게 보면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가 해주기를 바라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먼저 이해하는 쪽에서, 먼저 인식하는 쪽에서 어. 내 분야에서 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학교의 선생님들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들 이제 이렇게 우리 포천시 관내에 만나보면 굉장히 식견도 뛰어나고 아주 앞서가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학부형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중심으로 생각한 것들을 거기서 먼저 실천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을 있잖아요. 마을도 보면 마을 이렇게 뭐 이통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뭐 이렇게 아니면은 또 어느 그 뭐랄까 읍면동장님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생각이 앞서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거기 내에서 있잖아요. 본인들이 해야 될 것들을 먼저 해나가고, 산업도 그렇습니다. 산업도 산업단지가 있고 또 기업인 협회가 있고 또 개별 모임들이 있잖아요. 먼저 이해하시는 쪽에서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 여기에 많은 정책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있고 또 필요하면 또 어떤 예산이 수반될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의 어떤 예산들이 이러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네. 어떤 편익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시의 예산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협의가 돼가지고 우선순위가 정해지게끔 이렇게 이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냥 우선순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지금 포천시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평화발전특구 뭐 이런 3대 특구를 유치를 갖다 추진하고 있다는데 육군남부지 안에다가 또 기회발전특구 추진하고 있잖아요. 시에서는 이 탄소중립센터에 그런 거에 관해서 어떤 자문을 구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아니 탄소중립센터는 이렇게 엄연한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일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에 관해서는 하나의 대비도 없이 그냥 기회발전 듣고 추진했다가 나중에 이거 다 안 된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이 용어가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진 게 작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센터도 작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하고 이게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게 2050년까지의 1차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2050년 지나야지 뭔가 엄격한 규제가 생기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걸음마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인식하고 인지라 그럽니다. 예. 예, 인지한 쪽에서 정책을 만들든 실천 활동들을 하든 아니면은 자체적인 캠페인을 하든 이런 게 더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포천시의 정책에 다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고 하기에는 아직은 이렇게 이제 센터가 초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시에서도 기후환경과의 아리백 팀이 새로 만들어졌던데. 네네. 그 이제 그러한 것들이 시에서의 이제 작은 변화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그동안 이제 환경과라고 해서 예. 주로 환경에 대한 이제 규제나 관리, 그다음에 정책 이런 쪽으로 좀 하시다가 이제 기후환경과로 바뀌셨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는 이제 생태와 주민들의 삶을 같이 보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넓어지면서 그다음에 또 이 에너지 전환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모델 말씀드릴 때에 이게 부천시가 이제 도농복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많이 우리 관내에 만들 거냐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팀이 또 하나 생겼잖아요. 그런 거는 시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그런 탄소 중립을 위한 큰 어떤 그럼에서 하나둘 이렇게 나가는 좋은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책이 급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이렇게. 예. 예, 예. 급변할 수는 없는데 너무 워낙 다급하다 보니까 네. 이제 또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예. 기자님 오셨지만 포천을 또 대표하는 언론 중에 하나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좋은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기자님 쓰신 그 저도 공감하는 내용 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해하시고 네. 그죠? 방향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먼저 그런 얘기들 해나가고 예,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저기 도서관에서 요새 인문학 강의도 많이 하는데 센터장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좀 해주셔야겠네. 예. 너무 몰라요. 예. 기자인 제가 모를 정도면은 뭐 일반 시민들은 더 모르겠죠. 그래도 이게 포천시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타 시군하고 다른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제가 이제 포천시에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많이 아는 그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참 많은 분들을 예. 만나고 이렇게 봤을 때는 그 희망이 뭐라고 하냐면은 학교는 학교대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또 학생들 네. 그 다음에 학부모들 그 다음에 또 마을 단위의 어떤 뭐 자치단체 그 다음에 협동조합 그 다음에 기업에 계신 분들 네. 이런 분들 중에서 있잖아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선견을 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그 분야에서 묵묵하게 있잖아요. 이 일들을 하시고 그런 분들이 포천시에 너무 많으신 거예요. 네. 예. 그거는 제가 뭐 센터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포천시에 예. 맡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고 그런 분들하고 이제 이런 대화들을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공감을 하고 같이 그 분야에 대해서 축산이면 축산, 뭐 농업이면 농업, 학교교육은 학교교육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논의를 하고 방향들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이렇게 선견을 고민하시고 한 분들께서 조금 더 이제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수면 위로 오셔서 본인들의 의견들을 산업적으로나 본인이 가진 어떤 생활 여건이나 이런 데서 언론을 통하든 어떤 캠페인을 통하든 아니면 교육을 통하든 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좀 전달하시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 네네. 그게 이제 센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제 그 공무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 그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 단위에 계신 그 주민분들이나 기업에 계신 분들이나 뭐 또 계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 하고 싶어도 뭐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기자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뭔가 하면은 탄소 중립이라고 봤을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불과 법이 작년에 시작됐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누가 더 많이 알고 누가 더 적게 알겠습니까? 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저는 기자님께서 이제 뭐 아까 얘기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모릅니다. 절대 그렇지 않은 게요. 예. 기자님 쓰신 거를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봤을 때 너무 공감 가는 내용이 많습니다. 예. 많은데 이제 하나 그걸 보면서 이제 또 이렇게 아쉬운 거는 뭔가 하면 이렇게 식견이 있으시고 또 언론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너무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그런 분야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써주시고 하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이 포천시의 풍성하게 하고 탄소중립 정책이나 기후변화 정책 그다음에 이런 큰 흐름에 이제 대응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더 저는 커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지역에 정말 좋은 분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어떤 언론이 중심이 돼서 어떤 모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시리즈를 낼 수도 있고 네.